네, 안녕하세요. 비욘디와 대한모발학회가 함께 준비한 라이브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성형 탈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부산 백병원 피부과 김효진 교수님과 한양대병원 피부과 주민숙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비욘디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제대학교 부산 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탈모 질환 많이 보고 있고, 예, 오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라이브가 처음이셔서 많이 긴장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병원 피부과 주민숙입니다. 저도 주로 모발 질환 그리고 노인 피부 질환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오늘 여성형 탈모 치료에 대해서 쉽게 풀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쨌든 오영도님께서도 그동안 살면서 탈모는 저와 먼 나라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중년이 되니까 머리카락 빠지는 게 눈에 띄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만큼 여성형 탈모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몸 튼튼 마음 튼튼님께서도 방송 전부터 기대된다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강의를 열심히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네, 한번 A부터 Z까지 쑥 훑어볼까요? 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성형 탈모의 전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탈모라고 하면 국어사전에는 아주 간단하게 털이 빠짐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학사전에 보면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있어야 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 탈모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기전도 다양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증상도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보시기에는 되게 헷갈리기 쉬운 또 그 질환이 탈모 질환이 되겠습니다. 각 질환이 특징적인 증상을 나타내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증상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모발 탈락이고요. 두 번째가 모발 가늘어짐, 그리고 세 번째가 탈모반. 이렇게 세 가지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여성의 탈모는 요 셋 중에 어떤 증상으로 주로 나타날지 혹시 아실까요? 왠지 모발 가늘어짐이 아닐까. 네, 정확하게 맞추셨는데요. 처음에 모발 탈락은 주로 정상 이상의 모발 탈락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주로 매일 100개 이상의 모발이 지속적으로 빠지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질환이 휴지기 탈모증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출산 후 탈모가 여기 해당되겠습니다. 밑에 탈모반은 두피의 일정 부분에 모발이 완전히 소실되는, 편하게 표현할 때 소위 땜빵이라고도 조금 그렇게 쉽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질환은 이제 원형 탈모,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흉터 탈모가 주로 탈모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모발 가늘어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여기 질환명을 보시면 안드로겐 탈모도 있고 저희가 이제 오늘 다루는 여성형 탈모도 있고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여성형 탈모를 먼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그 특징적인 임상 소견과 여러 가지 역학과 나이에 따른 특징, 그리고 진단, 이런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형 탈모는 어떤 질환일까요? 앞서 이 세 가지 질환을 조금 복잡하게 나열을 했는데요. 우선 이 안드로겐 탈모라는 질환을 설명을 드리면, 한글로는 안드로겐 탈모인데
영어로 풀어서 보면은 이 안드로겐에 해당하는 안드로와 그 유전에 해당하는 제네틱이 합쳐져서 안드로겐 즉 남성 호르몬과 유전적 소인이 중요한 탈모증에 해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질환의 특징이 그 남성과 여성의 탈모 패턴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걸 같은 질환으로 봐야 될까에 대한 또 그런 반론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그 임상적으로 나타나는 그 형태대로 구분해서 불러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진단명이 이제 앞서 다루어졌던 남성형 탈모, 그리고 오늘 다루어질 여성형 탈모, 이렇게 구분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로겐 탈모는 그 공통된 그 기전에 대한 좀 강조점을 둔 진단명이 되겠고,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는 그 발생 성별, 그리고 그 성별에서 나타나는 특정 패턴을 강조하고자 한 그런 진단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여성형 탈모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보면 안드로겐 탈모인데, 여성에서 발생하고 그 임상 양상이 이제 여성에서 특정 조금 더 남성과 구분되는 특정 패턴을 나타내는 그런 탈모 질환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공통된 요소인 안드로겐과 유전은 뭐 남성형 탈모와 유사하게 설명될 수가 있겠는데요. 테스토스테론이 그 5알파 그 환원 효소라는 효소에 의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 이 변환된 호르몬이 모낭에 작용하면 모낭이 이렇게 소형화가 됩니다. 이렇게 공장이 작아지니까 거기서 만들어내는 모발도 같이 가늘어지게 되고, 그 지속 시간도 짧아지게 되면서 점점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이 모낭에서 모발 자체를 생산 안 하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호르몬과 모낭의 이러한 특수한 과반응성은 이제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유전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연구에서 그 40여 쌍의 여자 일란성 쌍둥이를 비교하였을 때 그 유전자 같은 두 쌍둥이에 있어서도 모발의 굵기와 이제 가늘어지는 정도가 차이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흡연,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라고 해서 이 여성형 탈모가 유전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결정되는 또 그런 질환으로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공통된 부분에 비교하여서 이제 여성형 탈모에서는 이 고유의 어떤 특정 패턴을 나타내는데, 전두부 중심에서 그 정수리에 이르는 대개 두피의 앞쪽 부분에 넓은 부위가 이제 미만성, 쉽게 말하면 골고루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초반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진단하기가 참 어렵고요. 이제 앞서도 소개되었던 남성형 탈모에서의 모발선 침범이나 대머리로의 진행은 여성형 탈모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여성형 탈모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앞선 설명에서 안드로겐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잘 아시는 대로 남자와 여자에서의 그 성호르몬의 비율은 차이가 있고 그 농도도 아주 차이를 보입니다. 그 차이점의 첫 번째로는 그 남성형 탈모에서는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5알파 환원 효소 차단제에 대해서 여성형 탈모에서는 그 효과가 현격히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안드로겐이 역할을 하지만 남성형 탈모보다는 그 역할이 좀 덜 분명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성형 탈모에서는
그 안드로겐의 역할은 있지만 실질적인 호르몬 증가는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에서 특히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군에 있어서는 그 호르몬 자체가 증가될 수도 있다는 점, 이 두 번째 차이가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뭐 요즘에 용어로 많이 알려진 그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에스트로겐은 그 안드로겐의 어떤 역할을 차단해주는, 그래서 여성형 탈모로의 진행을 이제 보호하거나 이제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이 충분히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이 에스트로겐이 평생 같은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폐경기에 가까울수록 그 호르몬 수치는 점점 낮아지고 폐경기 이후로는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이 보호되었던 이 부분이 소실됨에 따른 어떤 악화의 영향을 이제 여성에서는 조금 더 유의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이 남성형 탈모와 구분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르몬 그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질환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질환은 처음에는 그 초음파로 여성의 난소를 보았을 때 어떤 그 낭성 구조가 확인되었던 여성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 그리고 어떤 대사 그에 이제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로 이제 질환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후에는 그 초음파 그 소견과 더불어서 이제 간격이 35일 이상이거나 1년에 이제 8회 미만의 횟수를 보이는 생리불순과 그 고안드로겐 혈증에 해당하는 변화와 더불어서 이 세 가지 소견 중에 두 가지만 만족해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제 의학적 의미는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일부에서 이제 불임이 이제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이제 이후에 당뇨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고안드로겐 혈증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임상적 특징이 있어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실제 피검사를 통해서 그 호르몬이 증가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겠는데요. 여기에 그 임상적 기준에 그 여성에서의 남성형 다모증, 그리고 심한 여드름과 더불어서 여성형 탈모가 여기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형 탈모가 진단된 분이 생리불순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탈모증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학적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체크되어야 되고, 산부인과 등 그 전문가의 어떤 소견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앞선 상태에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면 무조건 여성형 탈모가 진행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징을 가지는 여성형 탈모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나타난 그 여성형 탈모의 중증도를 구분하는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주로 그 가리마의 그 넓이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겠고, 그 가리마 그 주변으로의 그 어떤 그 두피에 드러나는 정도를 보시면 그 뒤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고 더 노출이 많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형 탈모가 있지 않은 비교적 밀도가 좋은 여성의 그 사진 소견이 되겠습니다. 가르마를 보시면 이제 그게 굵지 않고 그 주변부로 두피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점을 보실 수 있고, 그 조금 더 머리를 당겨서 넓혀 보아도 그 가르마가 크게 넓어지는 것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폴리스코프, 즉 확대경을
확인을 했을 때 여기 보시는 굵은 머리들 그리고 일부의 가는 머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굵은 머리는 성모라고 하고요. 직경 기준으로 60 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렇게 가늘고 색이 조금 덜 진한 이런 경우에는 연모라고 하고, 대개 이런 경우에는 직경 그 4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정상 기준이 이 연모가 이 해당 그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으면 정상이라고 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를 훨씬 더 하회하는 정도의 비율 정도로 나타나는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경우를 보시면 초기 여성형 탈모에 해당하는 사진인데요. 그 가르마 그 두께가 그렇게 두꺼워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그 일부 부분은 이제 그 사이사이로 두피가 드러나는 소견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폴리스코프 소견을 보시면 아까 사진과 대비해 가지고 연모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더 중증도가 높은 경우에 해당하겠는데요. 이 환자의 경우에서는 굳이 확대경 소견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냥 임상적으로도 이제 그 가르마 두께가 넓어진 점, 그리고 여러 부위에서 두피가 이제 쉽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으로 앞선 사진들과 차이점을 보실 수가 있고, 그 폴리스코프 사진 상에서도 실제 밀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이제 상당수의 연모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두부와 정수리에 걸친 전반적인 어떤 가늘어짐 그리고 밀도 감소가 여성형 탈모의 아주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 여성형 탈모증이 언제 나타나는지, 어떤 나이에 따른 어떤 특징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상에서 보면 30대 이하에서 여성형 탈모는 3에서 6%의 유병률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고,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29에서 42%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성형 탈모는 진행이 되면 평생을 두고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그 현상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이제 꾸준한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밑에 표는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그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이제 연령대별 여성형 탈모의 발생 비율을 본 연구인데요. 여기 보시면 20대에서는 0.2%인 게 30대 2.3, 40대에 3.8, 이렇게 나이대별로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렇게 중증도로 이제 타입 1, 2, 3, 1이 가장 경증이고 이제 3가 가장 이제 중증인 경우에 대해서 구분해서 봤을 때, 젊은 연령대에서는 그 타입 1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지만 연령대별로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은 타입 2의 비율이 훨씬 더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형 탈모가 평생을 두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나이대별로 그 중증도가 올라가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조금 구분해서 주의사항이나 이렇게 고려사항들을 보시면, 앞서 보여드렸던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경우는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탈모 상태 확인과 더불어서 어떤 생리 주기 확인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관련 증상들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 나이대에 이제 여성들이 주로 이제 체형 관리를 위해서 식이 제한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가늘어짐보다는 모발 탈락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고, 거기에 가려져서 이렇게 가늘어짐에 대해서 조금 둔감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환자가 실제 호소하는 변화와
더불어서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양상들도 잘 체크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호르몬 증가를 동반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30대 중후반 이상에서 대개 첫 진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진단은 이제 심할수록 쉽게 이루어지지만 경증인 경우, 그리고 얘는 조금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혼자만의 어떤 판단으로 결론을 내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 호르몬의 변화 양상에 따라서 조금 40대 후반 폐경기와 가깝거나 그 상태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사실 진단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에 조금 더 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여성형 탈모를 어떻게 진단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분의 어떤 병력을 이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형 탈모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그 변화를 느끼는 시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갑자기 일어났다고 평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환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고 또 그 발견한 시점 기준으로 빨리빨리 진행되는 그런 질환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밀도가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병력이 있으면 좀 전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불편 사항에 대해서 이제 병력 청취 후에 이제 객관적인 검사를 토대로 어떤 탈모의 패턴, 그리고 모발의 굵기, 밀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방법이 이제 표준화된 사진 촬영이 있겠고요. 이제 앞서 보셨던 폴리스코프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 표준화된 사진 촬영은 진단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이제 경과 확인에 있어서도 중요한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폴리스코프는 아무래도 그 밀도보다는 굵기에 대해서는 그 직접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변화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폴리스코프의 어떤 검사 소견을 통해서 밀도와 굵기, 그리고 연모의 그 비율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여성형 탈모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동반될 수 있는 모발 탈락 등의 동반 증상이나 두피 상태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해당 연령대가 맞다면은 이제 호르몬 이상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내가 어떤 경우에 이제 의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피가 잘 드러나는 것 같다.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대 앞에서 조명 좋은 그런 환경에서 많이 이제 얼굴을 보실 텐데, 이제 빛이 많이 반사되는 어떤 그런 정도로도 한번 판단을 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두피가 잘 드러나는 것 같다, 혹은 같은 가르마를 이렇게 이제 계속 만들고 있는데 조금 이전보다 넓어진 것 같다, 이런 경우에 한번 의심을 해 보셔야 되겠고, 또한 가늘어지게 되면 굵기를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머리가 갑자기 힘없이 조금 스타일이 망가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주 연관 증상은 아니지만 그 모발 탈락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도 한번 그런 모발 가늘어짐이나 밀도의 감소 등의 느끼지 못한 다른 변화가 없는지도 전문가를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특히 초기나 젊은 분들 경우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진단이 되게 조금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특히 스스로 평가했을 때 안 좋다고 판단되면은 되게 불안해 하시면서 그 현상들을 더 안 좋게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성형 탈모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뭔가 갑자기 일어났고 그만큼의 속도로 계속 진행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을 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뭔가 어떤 갑자기라는 어떤 그 표현이 진짜 맞는지 스스로 잘 보셔야 되고 그 자기 평가에 따라서 그냥 너무 단정해 버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밀도가 떨어진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건 그 두피 레벨에서 이제 실제 모낭에서 모발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긴 머리 스타일에서 주로 뒷머리 묶음을 기준으로 또 막 판단하고 불안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두피를 실제 보면은 밀도가 괜찮은 경우도 있어서 이제 그런 너무 이제 자기 평가에서 너무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은 최대한 좀 생기지 않도록 너무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어떤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형 탈모는 이제 모발 그 굵기가 가늘어지고 이제 숱이 줄어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어떤 조금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으시다면은 여성형 탈모를 의심해야 되고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환은 평생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 뒤이어서 이제 이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우리 주민숙 교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까지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네. 저희 김효진 교수님께서 강의 쭉 이어주셨고 주민숙 교수님께서 2교시 해주시기 전에 질문 하나만 받고 가려고 네, 합니다. 우리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여성형 탈모는 앞머리 라인이 잘 안 밀린다고 들었는데 저는 앞쪽도 조금 비어 보입니다. 이게 M자 탈모인지 여성형 탈모인지 헷갈리네요. 라고. 그 특징이라는 것은 100%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실 그 헤어라인 변화를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남성에서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완전히 앞 이마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런 속도로는 진행하지는 않을 것인데요. 이제 예민하게 보다 보면 사실 하루하루의 라인도 되게 달라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본인만의 그 어떤 평가보다는 어떤 그 제3자 혹은 전문가의 그 소견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나보다 더 예민한 제3자면 당장 병원 가라고 네. 이럴 텐데. 조금 그런 경우도 있어서 네. 반드시 뭐 피부과 가셔가지고 그러겠네요. 진단 받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네, 고민만 하지 마시고 피부과 가셔서 진단 받는 것도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주민숙 교수님 강의 끝난 후에 시청자분들 질의응답도 받을 예정이니까요. 댓글에다가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차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교시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저는 이어서 여성형 탈모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김효진 교수님도 여러 번 강조하시긴 했는데요. 이 정확한 진단이 탈모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는 점을 저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탈모의 원인이 정말 다양하고 이렇게 피부과 교과서에 있는 탈모의 분류표만 보더라도 탈모 질환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각각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도 좀 차이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진처럼 일반적인 여성형 탈모의 사진 같지만 실제로는 미만성 원형 탈모 그리고 휴지기 탈모처럼 전혀 다른 질환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판단하고 그리고 치료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치료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여성형 탈모는 남성보다는 치료가 조금은 더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남성에 비해서 치료가 크게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여성과 남성형 탈모의 치료를 정리해 둔 표인데요. 여기 남성형 탈모를 보면 이렇게 효과도 좋고 안전성도 뛰어난 바르는 약과 먹는 약이 있는 반면에 여성은 효과가 충분히 완전히 검증된 먹는 약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수유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 탈모 치료는 좀 일찍 시작해서, 그러니까 젊을수록 그러니까 일찍 시작해서 꾸준히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생애주기 이벤트 때문에 치료를 선택하거나 유지하는데 제약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치료를 계획을 세울 때는 조금 더 저희가 세심하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형 탈모의 치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치료 중에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각각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소미녹시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치료제고 현재 FDA 허가를 받은 유일한 여성형 탈모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원래는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고요. 근데 이 고혈압 약을 먹은 환자들이 10명 중에 한 8명 정도에서 이렇게 다모증이 생기는 것을 보고 이렇게 국소미녹시딜, 즉 탈모 치료제로 재탄생한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개발돼서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이고요. 바르는 약이니만큼 이제 바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성의 경우에는 2% 로션, 그러니까 물 제형의 제품을 하루 2번 바르거나 5%의 폼 제형을 하루 1번 바르시는 거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젖은 모발이 아니라 완전히 건조된 두피에 도포를 하셔야 흡수가 충분히 되어서 효과를 온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지만 꾸준히 사용하시면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효과가 계속 증가하게 되고요. 이때 유지하면 그 효과가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단을 하게 되면 보통 6개월 내에 효과가 사라지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탈모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교수님들이 탈모 치료는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도포하고 한두 달 내에 일시적으로 탈모가 심해지는 쉐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현상은 일시적이고 또 새로운 모발이 성장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때 중단하지 마시고 이때도 역시 꾸준히 도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역시 다모증이 가장 흔한데요. 특히 얼굴에 많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은 두피에 바른 미녹시딜이 베갯잎에 묻었다가 그게 다시 얼굴에 묻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취침 2시간 전쯤에 도포를 해서 충분히 흡수를 시킨 후에 주무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피가 예민하신 분들은 로션 제형보다는 폼 제형이 더 자극이 적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국소미녹시딜은 임신 카테고리로는 C라고 저희가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임신과 수유 중에는 저희가 중단하시기를 권유드리는 치료입니다. 두 번째는 피나스테리드입니다. 이 피나스테리드는 남성형 탈모의 대표적인 먹는 치료약입니다. 근데 여성에서도 일부 제한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요. 앞선 강의를 들으셨으면 설명을 많이 들으셨겠는데 이 피나스테리드는 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강력한 남성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근데 여성은 이 남성 호르몬이 탈모 발생에 있어서 관여하는 게 남성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약을 사용할 때는 남성보다 좀 더 고용량을 복용할 때 효과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 약 자체가 태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폐경후 여성이나 임신 계획이 전혀 없을 경우에 피임을 철저하게 하면서 제한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당연히 임신과 수유 중에는 금기가 되는 약물입니다. 세 번째는 항안드로겐 약물입니다. 이 항안드로겐 약물은 말 그대로
안드로겐, 즉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앞서 김효진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성형 탈모에서는 이 안드로겐, 즉 남성 호르몬의 관여가 남성처럼 일관되고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여드름이 심하거나 생리불순이 있거나 이 그림이 이제 남성형 다모증의 패턴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남성형 다모증과 같은 안드로겐 과다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이 여성의 탈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안드로겐일 수 있겠다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이런 안드로겐 과다 증상을 동반하는 여성형 탈모 환자에서는 이 항안드로겐 치료가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로노락톤이라는 약물이 가장 대표적인 약물인데요. 이 약물은 원래는 이뇨제입니다. 그런데 이뇨제이면서 동시에 안드로겐, 즉 남성 호르몬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형 탈모의 치료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복용하면 3에서 6개월 후부터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치료 유지하면 효과가 잘 유지가 됩니다. 이 약제 같은 경우는 월경 불순이나 유방 통증, 고칼륨 혈증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나 건강한, 저희가 탈모 환자분들은 대부분 건강한 성인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약이기 때문에 임신과 수유 중에는 역시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저출력 레이저 치료입니다. 이 치료 역시 말 그대로 저출력, 즉 레이저, 약한 레이저를 이용해서 모낭에 약한 레이저를 줌으로써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형 탈모에서도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모발 굵기와 밀도가 좋아진다는 연구도 꽤 많고, 무엇보다도 아프지 않고 또 부작용 부담이 적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치료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기기가 다양한데 그 기기들마다 파장이나 출력, 사용 방법들이 다 다르고 또 표준화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단독 치료로 충분한 치료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미녹시딜과 같은 검증된 치료의 보조 치료로 활용하시기를 보통은 권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용량 경구 미녹시딜입니다. 요즘에 가장 어떻게 보면 뜨거운 관심을 받는 치료인 것 같은데요. 이 미녹시딜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치료할 때는 하루에 10에서 40ml, 최대 100ml 정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탈모에서는 하루 5ml 이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용량이라는 이제 단어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여성에서는 이보다 더 낮은 2.5ml 이하의 용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래 초기에는 일부 의사들이 그냥 경험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좋은 연구들이 많이 보고가 되면서 이 저용량 경구 미녹시딜이 생각보다는 효과가 좋고 안전하다는 그런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들이 근거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바르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해 하시고요. 효과는 최소 동등하거나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복용하면 3에서 6개월 정도 좀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서 점점 복용을 지속할수록 효과가 증가해서 이후에는, 그러니까 복용을 유지하면 그 효과가 잘 지속이 되고요. 바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2개월 내에 쉐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이니까 이때도 역시 중단하시면 안 되고 꾸준히 치료를 지속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연구진이 이제 보고한 연구에 있는 사진인데요. 여기가 이제 복용 3개월 후, 6개월 후 사진인데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도 좋고 편리한 그런 장점이 확실한
치료이지만 어째 본질적으로는 고혈압 약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으로는 빈맥, 기립성 저혈압, 부종, 다모증 등이 대표적이고요. 특히 이 다모증은 약을 복용한 여성 중에 5명 중에 1분 정도의 비율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부위는 역시 얼굴이고요. 얼굴에서도 이렇게 측면, 헤어라인에 좀 더 흔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임상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팔이나 손등 같은 부위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개는 환자분들이 이 제모, 그러니까 이 저용량 경구 미녹시딜의 탈모 치료제로서의 효과를 대개는 만족해 하시기 때문에 레이저를 하거나 왁싱을 하거나 면도로 이걸 관리하면서 치료를 유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불편하다 이러신 경우에는 용량을 낮추거나 아니면 바르는 약으로 전환을 하거나 혹은 중단하시면 충분히 회복이 되는 그런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복용 전에 충분한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역시 아쉽지만 임신과 수유 시에는 중단이 필요한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형 탈모의 치료 중에 대표적인 5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역시 이런 치료들을 하기 전에 어쨌든 여성형 탈모라는 그런 확실한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 5가지 치료들이 모두 일찍, 그러니까 젊을 때 탈모가 심하지 않을 때 치료를 시작할수록 그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지 마시고 좀 일찍 치료를 시작하시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저용량 경구 미녹시딜처럼 좋은 근거를 가진 치료 옵션들도 이제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그동안은 이제 거의 지지부진했었는데 확대되고 있으니까 여성형 탈모 환자분들도 이제 충분히 호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용량 경구 미녹시딜 같은 경우는 저희 채널이 어쨌든 홍해걸 여에스더 박사님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효과가 있다, 먹어라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건데 실제로 이렇게 학회에서 얘기해서 요즘은 치료 옵션도 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주신 질문도 한 2개 정도만 받고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음 편한 하루님께서 모발이 가늘어지는 건 느껴지는데 전체적인 빠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세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가서 약을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생활 습관을 어떻게 좀 바꾸면 되는지.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성형 탈모에서 그 모발 가늘어짐이 일어나는 부위는 전두부 그리고 정수리 앞쪽면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후두부 쪽은 진행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모발이 가늘어지는 부위가 중요하겠고요. 근데 또 보면 가늘어진다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가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원래 가는 분이셨는지 그 후두부는 괜찮은데 앞쪽만 가느신 건지 이제 한 그 손가락 2개로 비벼서 2군데를 동시에 비비면 약간의 그 굵기 차이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확실히 후두부가 더 두껍다라고 하시면 이것은 이제 여성형 탈모가 진행하는 거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겠고, 그럴 경우에는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형 탈모가 진단된다면 물론 관리도 중요하시지만 앞서 소개해 주셨던 여러 가지 좋은 치료들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내 인생의 랑님께서 많이 주시는 질문해 주셨는데요. 두피가 예민해서 미녹시딜 바르면 따갑고 붉어지는데 혹시 저 같은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하셨어요. 네,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물로 된 제형이 조금 더 자극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로 로션 제형의 미녹시딜에 자극이 있으신 경우에는 폼 제형으로 바꿔보시라고 저희가 권해드리고요. 폼 제형도 자극이 있다. 그럼 이제 경구 약제를 좀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보습제를 사용하거나 이러면서 도포하게 되면 약제의 흡수가 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바르는 게 예, 효과적이라는 거네요. 예. 그래서 폼 제형 그것도 좀 자극이 있으면 예, 경구로. 경구 정도로 제가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성형 탈모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또 교수님께서 혹시 저희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여성형 탈모 뭐 걱정되시지만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멘트나 희망적인 메시지 주실 수 있을까요? 김효진 교수님 제가 먼저 할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떤 분은 너무 일찍 너무 불필요한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또 조금 빨리 치료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이 너무 무덤덤한 분이시라면은 그런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점검을 받아 보시는 게 좋겠고, 이제 또 너무 예민하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도 그 본인이 판단하는 대로 그대로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 받으시고 불필요한 불안감은 없이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주민숙 교수님께서도 마무리를. 그 여성형 탈모의 치료가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거든요. 모든 소개해드린 치료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탈모가 고민이 되신다면 우선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그 저희 피부과의 여자 교수님, 저를 포함해서 여자 교수님들도 미녹시딜을 바르고 드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빨리 시작하셔서 모발을 잘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걱정만 예. 하지 말고 예.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